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항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중과 예고에 이어 대출 상환 압박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과 대환 현황, 그리고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포함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 상환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대체 투자 자산 운용사인 블루아울 캐피털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3호 신용펀드 환매를 영구 중단하고 자금 인출을 제한했습니다. 블루아울 캐피탈은 AI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AI 인프라와 기술 업종에 대출을 많이 하는 펀드입니다. 뉴욕 증시에선 이번 사태가 2008년과 같은 금융 위기를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포기 시한을 제시함에 따라 지정학적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가 2%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핵 협상과 관련해 11일이나 15일이 거의 최대 한도라며 협상 실패 때 공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양국 간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란이 중동 원유 수출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장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고조와 사모시장의 불안감 등을 뚫고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장중 5,800도 넘어섰습니다.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투톱의 실적 개선으로 코스피가 1년 내 7,000을 넘을 수 있다는 낙관론을 쏟아내고 있죠. 조정도 없는 거침없는 상승세,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G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지난달 28일 삼성전자를 추가 매입해서 지분율을 5%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급등세를 타면서 16만 원대로 올라선 시점이었죠. 블랙록이 오늘은 SK하이닉스 지분을 5% 이상으로 늘렸다고 공시했습니다. 블랙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지배주주를 빼고는 국민연금 다음으로 주식을 많이 갖게 됐는데요. 반도체 업종의 추가 상승 모멘텀을 확신하는 걸까요? 두 분과 증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석현 우리은행 WM그룹 부부장, 그리고 박찬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주식시장에 쉼 없이 올라갑니다. 조정다운 조정 한번 거치지 않고 장중에 5,800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5,000을 돌파한 지 채 한 달도 안 됐는데 박석현 부부장님, 시장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오늘 동향의 특징적인 게 좀 있습니까?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신 어저께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많이 올랐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 상승률은 올해 이제 50%를 돌파를 했고요. 예. SK하이닉스는 한 30% 정도 좀 더 이상 올랐었는데 약간 차이가 났었죠. 예. 이 부분이 이제 그 앞에서 구도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블랙록의 이제 5% 이상 지분 공시 나오면서 오늘은 SK하이닉스 주가가 상당히 좀 세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네. 금융주가 오늘도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금융주는 어떤 이유인가요? 전반적인 어떤 흐름상으로는 네. 주식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될수록 특히 증권주의 수혜가 높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고요. 네. 어느 정도는 은행주도 여기에는 좀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오늘은 그동안 조금 약간 쉬었던 네. 조선이나 방산, 원전 이런 테마주들도 네. 오늘은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흐름이 일단 반도체를 투톱으로 해서 네. 테마주들도 순환매 형식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네. 금융주가 이거를 좀 뒷받침해주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어떤 핵심 근육으로 하고 나머지 주식들, 나머지 업종들도 조금 돌아가면서 오르니까 쉼 없이 올라가는데 사실 우리 증시가 아마 세계에서 가장 빨리 올라가고 있을 것 같은데 전에는 이제 뉴욕 증시를 조금 우리가 따라가면서 오르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 뉴욕 증시를 좀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AI 관련 영향이다. 또 오늘 나온 게 이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블루아울 캐피탈 사태인데 이 부분이 큰 영향이 없습니까? 우리 시장에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블루아울 캐피탈은? 블루아웃 캐피털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보지는 않았는데요. 예. 오히려 이러한 이슈에 좀 주목을 이러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방산이라던가 기존 산업재, 자본재 쪽에 수급이 좀 들어오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AI 관련된 조정이 그러니까요. B2B 사스라던가 예. 아니면 일부 컨슈머 애플리케이션 네. 단에 지난 한 3개월 정도 매우 안 좋았거든요. 그 클로드 코워크라는 어젠틱 툴이 네. 좀 시장에 새로 나오면서 오픈 AI의 챗GPT 모먼트다. 제2의 챗GPT 모먼트다라고 네. 시장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예. 이에 따라서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엔 조정이 있었지만 예. 우리나라 같이 이제 하드웨어 강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예. 그래도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좀 가지 못했던 산업재가 좀 치고 올라왔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AI 이제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 특히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산업에 뉴욕 증시에는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 시장에까지 그 파급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반도체 주가 보면. 그 미국에서도 AI 하드웨어 쪽은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뉴욕 증시 조금 더 한번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사모펀드 재소운용 자산운용사 블루아울 캐피탈 문제가 지금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앞으로 더 확산돼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뭐 2008년 금융위기의 전조다 뭐 이렇게까지 조금 우려할 만한 사태로 봐야 될까요? 확산되면 그렇게 되겠죠. 확산된다면. 네. 근데 이게 뭐 확산될 것이냐 이제 예. 이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좀 예단하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예. 다만 이제 이 사모펀드하고 관련된 어떤 우려감은 네. 그렇게 과소평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모펀드 시장이 이 조 단위로,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 조 단위로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예. 작년 기준으로는 거의 2조 달러에 육박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 중요한 거는 신용 경색이 일어날까봐. 아 신용이.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누가 이제 어떻게 위험하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금융기관들끼리 서로 네. 유동성을 공유해주기가 어려운 게 좀 예. 꺼려하는 게 이제 신용경색의 이제 시작인데 예.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전이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이런 게 과거에 예. 리먼 사태 때나 뭐 비슷하게 그러니까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인데 일단은 우려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예. 중요한 부분은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최종 대부자 그러니까 연준이 예. 이런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으로 봐서는 미국 금리 레벨이 기준금리 레벨이 상당히 높은 레벨이기 때문에 네.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연준의 어떤 최종 대부자로서의 역할이 최후의 보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큰 우려감 이런 것들이 당장 엄습하고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관건은 뭐 물가겠죠. 네. 물가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내리기가 어려울 만큼의 물가 레벨이라면 네. 상황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일단 물가 안정이 얼마나 빠른 속도에 이루어져서 연준의 정책 대응 여력을 충분히 확보해 시켜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여력이 생기느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블루아울 캐피탈 사태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사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07년인가요? 왜 프랑스 BNP 파리바에서 환매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 금융위기로 지금 전이됐는데 상업 서브프라임 펀드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연준의 대응 능력을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 그런 능력이 현재로서는 과연 있을지 물가 상황을 좀 감안하면 그런 부분은 좀 투자자들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으로 돌아오면 뭐 당연히 지금 반도체가 코스피 상승의 주역입니다. 오늘은 특히 SK하이닉스인데 반도체 주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요즘 나눈다는데요. 박찬술 연구원님. 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은 살만한 겁니까?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든지? 일단은 이제 시장이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 지금 실적 기여도 측면에서 반도체가 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기관 투자자 분들도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하이닉스로 엄청나게 아웃퍼폼을 하신 분들이 많죠. 하이닉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작년에는, 이번 시장은 이제 하이닉스 장이었다. 그리고 이게 이어지느냐, 예. 아니면 26년부터 이제 삼전의 아웃퍼폼으로 인한 추세 전환이 되느냐
이런 부분만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요. 예.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두 개 다 가져가는 것을 뭐 저희 하우스에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주가가 뭐 삼성전자 20만 원대고 하이닉스는 90만 원 훌쩍 넘었는데 더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려면 수익 증가가 계속 얼마나 계속될 건지 지금이 얼마나 높은 건지 늘 비교하는 기본 지수들이 있잖아요. PER이라든지 PB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따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주가 수익 배율이죠. 예. 그러니까 뭐 주당 순이익 대비, 그러니까 순이익 대비 기업의 주가나 시가총액이 얼마나 이제 높은가 이걸 이제 보는 건데 이 수준으로 놓고 보면 뭐 여전히 쌉니다. 여전히 싸다. 예, 뭐 삼성전자가 지금 한 10배 약간 넘어서는 10.1배 정도가 되고요. 예.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한 7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싸기 때문에 예.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PER을 구성하는 밑에 이제 분모가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EPS 예. 주당 순이익인데 이게 뭐 12개월 포워드 수치이긴 하지만 예. 더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주당 그렇기 순이익이. 때문에 예. 이것만 봤을 때는 상당히 낙관적인 시각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다만 PBR로 보면, PBR로 그러니까 보면 그 주당 순자산 가치죠. 이걸로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요? 왜냐하면 뭐 삼성전자가 지금 PBR이 1.9배고 예. SK 하이닉스는 2.7배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 삼성전자는 2007년 그 자산 버블 당시 예. 그리고 2021년 초에 그때 코로나 버블 그때 그 두 시점을 제외하면 PBR은 사상 최고치고요. 사상 최고치. SK 하이닉스는 PBR은 지금 역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PER하고 PBR이 다소 엇갈리게 흘러나가고 있는 예.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증권회사에서도 대부분 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을 예. PBR에서 이제 PER로 많이 바꾸는 PER로 추세이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익 기반이 되다 보니까. 근데 뭐 왜 그러면 PER은 내려가는데 PBR은 계속 올라가냐 이렇게 놓고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익 전망치가 단기간에 너무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PER에는 EPS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내려가면서 빠르게 반영되는데 PBR은 이제 순 자산 가치이기 때문에 이게 좀 후행해서 늦게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다만 과거에 이렇게 엇갈린 시그널들이 나왔을 때 네. 궁극적으로 어떤 신호가 먼저 맞았냐 놓고 보게 되면 예. PER이 먼저 떨어지는 게 약간의 어떤 그 경계 신호로 항상 작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경계 신호로 작동을 했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이게 지금처럼 어디까지나 떨어지는 게. PER은 낮긴 하지만 예. PBR이 높은 거를 전혀 지금은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네. 다만 이제 PBR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기업 수익성 ROE 이게 이제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PBR이 계속 높아져도 괜찮다라고 이제 인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예. ROE가 이제 둔화되거나 떨어지는 순간 이 고평가에 대한 부담이 본격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익 모멘텀, 이익 전망치가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주가에는 계속 이제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익 모멘텀 이제 둔화되는 순간 주가가 반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계속 좀 체크를 해나갈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그 체크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지 지금 이익 증가율이 올해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2027년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2027년까지 늘어날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항상 주가가 선방이 되니까 이 증권사 리포트도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조금 지켜보면서 주가가 계속 오를 수 있을 거라는 너무 낙관에 빠지면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SK 하이닉스 지금 한동안 삼성전자보다 조금 상승률이 조금 둔화됐다가 이제 오늘은 많이 올랐는데 혹시 뭐 차이가 좀 있습니까? 최근 움직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상승률의 차이라든지 이런 게? 개별적인 이슈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예. 큰 그림으로 보자고 하면은 예. 이제 아직도 연초 국면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포트를 이제 아웃퍼폼 시키기 위한 전략들이 1월부터 좀 구축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하이닉스가 없던 사람들은 어떤 전략을 취할까라는 관점에서 네. 이제 시총 비중도 삼전이 훨씬 더 큰 상황 속에서 그렇죠. 어떤 거를 담아야 이제 작년에 하이닉스로 언더퍼폼했던 사람들이 아웃퍼폼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관점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외국인들은 제가 이제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분을 둘 다 5% 이상 늘렸더라고요. 5% 하니까
그 지배주주 빼고는 연금 다음으로 많던데, 근데 최근에 뭐 반도체주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지 않은 것처럼 이 매수 투자자 동향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던데 안 그런가요? 외국인들 동향은 어떤가요? 반도체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좀 약간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적극 매도를 하고 있다. 1월 달에 그 외국인이 한 그 코스피 시장 전체적으로 한 1,0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예. 초반에 많이 사다가 예. 이제 그 1월 중순 이후부터 매도가 나오면서 예. 일단 거의 한 플랫 수준으로 일단 포지션이 좀 바뀌었고요. 예. 2월 들어서는 매도가 좀 커졌습니다. 8조 원 이상 지금 외국인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좀 특징적인 측면은 예. 외국인이 1월 달에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의 플랫 정도, 한 예. 1,0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기록을 했는데 자동차 업종에는 한 4조 7천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순매도. 예, 네. 반도체 업종에는 한 5조 5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예. 두 업종을 합쳐서 한 거의 10조 원 이상의 순매도를 기록을 했는데 예. 1월 전체적으로는 플랫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얘기는 어딘가 10조를 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덱스 펀드에서 아무래도 이 반도체 상승분에 대한 그를 덜어내서 네, 다른 차익 실현을 업종으로 하고. 이제 스프레드 아웃 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월 달에 좀 달라진 부분은 네. 2월 달에 지금 자동차 매도가 한 5천억 원 정도 이렇게 네. 많지는 않은데 반도체 매도는 8조 원 이상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근데 2월 달에는 네. 이게 이제 다른 업종으로 스프레드 아웃이 되지 않고 예. 그냥 매도가 지금 잡히는 거거든요. 이쪽 업종에 대한 물론 예.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많이 매도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네. 1월 달과 2월 달의 외국인 매매 동향의 차이점은 네. 1월 달에는 많이 오른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덜어서 네. 다른 업종으로 이제 옮겨놨는데 네. 2월 달 들어서는 또 옮긴 업종이 뭐였어요? 뭐 조선 방산 이런 건가요? 그렇죠. 다른 네. 업종으로 그러니까 좀 일정 비율로 좀 분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2월 달 들어서는 뭐 반도체에서 빠진 부분을 예. 다른 업종으로 가지 않고 킵을 하고 있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일종의 어떤 한국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많이 오른 부분 그리고 특히 이제 패시브라고 하죠. 예. 인덱스 펀드 측면에서는 글로벌 대비 한국 시장이 특히 이제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오르면 예.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인덱스 펀드 안에서의 비중 조절은 뭐 불가피합니다. 글로벌 리전 측면에서 예. 그런 측면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매도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을 국내 자금 네. 이 충분히 지금 흡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 부정적인 파급 효과는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 업종을 조금 나쁘게 봐서 이렇게 또 매도하는 것도 아니고 예. 상대적으로 패시브 자금 그런 쪽에서 자동적으로 비중 조정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지금 뭐 반도체가 투톱 핵심 업종으로서 주가를 올리고 있지만 요즘은 조용히 웃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증권주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코스피 랠리의 최대 수혜주 아니느냐 이게 증권주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증권주의 상승 탄력은 좀 더 이어질까요? 증권주는 이제 과거 추이를 보면은 예.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한 구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길진 않았어요. 네네. 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갖고는 있습니다. 26년도부터 예. 이제 좀 신규 자금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예. 거래 대금이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시장이 많이 올라서 증권사가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거래 대금이 이제 조금 부진한 상황 속에서 25년을 저는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5년 오히려 26년, 27년 증시가 좀 좋아질 때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실적 증가에 대한 좀 기대가 이제 1월에 좀 올라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 동향은 이제 뭐 작은 증권주도 올라왔는데 네. 추세적 상승이 있을지는 그건 이제 구조적으로 그 사업적으로 더 우호적인 환경이 되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스페이스X 등 지분 투자 이런 다양한 개별 이슈가 스페이스X. 개별 이슈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다 따로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증권주들의 일률적인 상승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반도체 지수 상승 랠리를 수혜주 증권을 얘기했는데 이거 말고도 뭔가 조금 따라서 순환매 현상도 있지만 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업종들 그런 업종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증권입니다. 증권이요? 네, 뭐 영업이익 전망치가 이렇게 상향 조정되는 업종이 뭐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고요. 예. 반도체가 다 주도를 하고 있고 예. 반도체를 제외했을 때 그렇게 눈에 띄는 업종은 없어요, 솔직히. 반도체를 예, 제외하면 왜냐하면 작년 9월 이후에 작년 9월 초만 하더라도 네. 2026년도 반도체 업종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80조 원 수준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310조 원, 4배가 늘었죠. 예. 어마어마하게 지금 영업이익 그러네요. 전망치가 늘었고요. 예. 이 영업이익 전망을 제대로 한 게 맞느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그 메모리 산업에 대한 어떤 이 호황이 네. 슈퍼 사이클을 넘어서 뭐 울트라 슈퍼 사이클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반도체를 제외하면 네. 9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4, 5개월 남짓 기간 동안에 네. 반도체를 제외한 코스피 업종의 영업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은 5%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제외했을 때 다른 업종의 어떤 이익 전망치 상향이 두드러진 곳이 있느냐 놓고 봤을 때는 네.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고요. 그렇다고 5%가 그렇게 낮은 거냐? 그건 아닙니다. 예. 원래 2026년도 숫자 자체를 그렇게 비관적으로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예. 5%가 상향 조정된 것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증권 업종이나 뭐 지주회사, 예. 그러니까 복합 기업이죠. 예. 그리고 뭐 조선, 방산, 미디어, 은행 이런 쪽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리비전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네. 이익 전망치 상향 수정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상대적으로 네.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증시가 계속 강한 랠리를 타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들이 코스피 목표치를 자꾸 올리고 있는데 7,900까지 올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증권인가요? 네, 저희 7,900을 목표로 제시한 근거는 뭔가요? 이제 반도체에서 나올 수 있는 이익 전망치하고 비반도체에서 나올 수 있는 이익 전망치 예. 하단, 상단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 전망치를 제시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7,900 하나에서 제시한 수치여서 결국에는 이익 전망치 근거로 과거 히스토리컬 네. 멀티플로 곱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익이 전체적으로 올해 뭐 작년에 비해서 한 서너 배 오르면 그 기준에 따라서 PER이나 PBR을 이렇게 배수를 조정해서 봤을 때 최대 7,900까지 갈 수 있다. 네. 코스피가. 근데 뭐 제가 이제 제시한 전망치는 아니고 저희 하우스 전망치인데 이렇게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4천, 뭐 5천, 7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밴드를 맞추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전망치 수정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상향 조정, 하향 조정. 근데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때 네.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꺾는 증권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후행적으로 꺾이고 후행적으로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지수에 조금 집중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방향성에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방향. 예,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제 모델을 한번 돌리고 왔는데 예. 우리나라 멀티플은 이제 글로벌 제조업 PMI에 좀 많이 연동돼서 오르고 내리거든요. 예.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적으로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코스닥은. 코스닥은 그렇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를 후행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전체적인 이 맥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ISM 제조업 지표 저번에도 나와서도 말씀드렸는데 1월에 세게 반등을 했거든요. 이제 휴일이 많아서 뭐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협회 제조업 지수가 1월에 반등을 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실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하는 거를 설명하는 거는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계에 부딪힌다. 네, 오히려 멀티플 상승으로 인한 반도체 외 섹터의 상승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에 대한 질문이 필요할 것 같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사이클상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상승 사이클이.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위로 간다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 자체보다는 지수의 어떤 방향성, 밴드, 폭보다는 방향이 중요한데 상승 사이클은 좀 이어질 거다. 그렇게 봐주신 건데요. 자, 코스닥으로 잠깐 넘어가 보면 코스닥이 어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약보합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지금 코스피 5천을 넘어서니까 코스닥도 3천이다. 뭐 이런 건 지금 정부 여당이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아까 잠깐 우리 박찬솔 연구원도 얘기를 해줬는데 이익만으로 지금 코스닥의 상승을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도 뭐 그냥 정책 기대감으로 계속 오른다. 뭐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코스닥이 코스피 5천은 네. 일종의 뭐 캐치프레이즈 뭐 그런 걸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 그 코스닥 3천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걸 제기한 건 아니고 일단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나온 게 아닌가라고. 코스피 5천 갔는데 코스닥도 한번 3천으로 얘기해 볼까 하고 정치인들이.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코스피 5천하고는 약간은 네. 좀 결이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코스피 5천을 할 때 이제 주요 정책 사항으로 내건 게 네. 배당 정책, 네. 그다음에 자사주 정책, 네. 그다음에 뭐 어떤 뭐 기업의 어떤 활동을 좀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소액 주주의 권리를 좀 확대시켜서 네. 뭐 선진화 시키겠다라는 얘기인데 지배 구조를 네. 이 부분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코스피 5천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네. 코스피 5천을 거의 한 70% 이상 이끌은 거기 때문에 네. 정책만으로 이게 간 거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럼 뒤집어서 정책만으로 그러면 코스닥이 3천을 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코스닥이 3천을 가려면 코스피에서 반도체의 역할 또는 그 성장 산업으로 지금 부각이던 방산, 네. 조선, 그다음에 원전 이런 어떤 모멘텀이 코스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느냐. 네. 솔직히 코스피 5천은 반도체가 이끌고 네. 이걸 뒷받침한 거는 조방원이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정책은 이제 가장 이제 아랫단에서 이거를 이제 뒷받침해서라고 볼 수가 있기 환경을 때문에 만들어줬죠. 네. 이런 어떤 조합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 놓고 봤을 때는 네. 아직은 좀 성급한 얘기 같고요. 어.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코스닥 3천만 외친다고 그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다.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상황이라면 코스닥에 그래도 뭔가 기회가 이제 코스피 작년에 좋았으니까 올해 코스닥이 좋을 것이라고 하는 투자자들에게 조금 뭐 투자 전략을 권한다면 혹시 박석균 부부장님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뭐 코스닥도 최근 흐름이 좋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눈높이를 좀 맞춰야 되는 부분은 작년에 코스피가 70% 이상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코스닥도 한 35% 정도 올랐어요. 네. 코스피의 절반밖에 안 되긴 하지만 네. 코스피를 제외하면 글로벌 최고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코스닥만으로 쳐도. 네. 올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코스피가 지금 30%를 넘었는데 올해 수익률이 예. 코스닥이 20%를 넘었어요. 예. 근데 한국 시장을 제외하면 예. 올해 20% 오른 시장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스닥이 어. 코스피보다 좀 상승률이 떨어져서 그렇지 예. 수익률이 안 좋은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고요. 네, 네. 따라서 코스피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코스닥도 뒤쫓아 가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예. 그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이 정도 수익률 정도면 어느 정도는 시장에 대해서 부진한 수익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네. 뭐 코스닥 시장 대책을 활성화하고 이거 무리하게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코스닥의 어떤 내실을 다지는 그리고 코스닥 종목별의 어떤 편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고르기나 업종 고르기나 이 픽을 좀 잘 선택을 해보는 뭐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급등세를 타고 있는 증시 상황 그리고 투자 전략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박석현 우리은행 WM그룹 부부장, 박찬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협상으로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일본이 제1호 투자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세 개 프로젝트로 나누어서 3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2조 원 규모를 1차로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들인지 그리고 대미 투자 특별법도 통과시키지 못한 우리에겐 어떤 부담으로 작용할지
김태왕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결국 일본의 대미 투자 1호가 확정이 됐네요. 프로젝트 3개 총 360억 달러라는데 어떤 프로젝트들인가요? 하나씩 볼까요? 네, 360억 달러에 해당되는 그 대상 사업은 에너지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에너지요. 네, 오하이오 주에 있는 거기는 LNG 발전소 건설 사업이 그게 거의 360억 달러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93% 정도 차지할 정도로 333억 달러가 투자되기로 했었고요. 예. 텍사스 주에 원유, 가스 수출 시설 확충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조그맣게는 인공 다이아몬드 네. 제조 설비를 투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조지아주에 예.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러면 우선 제일 큰 게 오하이오주의 가스 화력 발전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333억 달러. 예. 규모를 도대체 뭐 주로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미국의 에너지 수요가 AI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에너지 공급을 위한 시설 투자를 확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용량이 전체적으로 9기가와트를 넘는데 9기가와트라 그러면 뭐 대형 원자력 발전소는 몇 개를 지어야 될 그런 해당되는 규모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소프트뱅크가 투자하고요. 자, 이 세 가지 투자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됐다 이렇게 좀 보세요. 이 세 개 프로젝트. 이 상황이 참 묘합니다. 네. 한국에 대해서 관세 재인상 통보를 하고 나서 예. 한국을 우리나라를 잔뜩 긴장시키고 나서 네. 일본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어요. 일본이 너무 느리다. 지연되고 있다. 투자. 이 한마디를 다 했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게 결정이 된 거예요. 이걸 따지고 보면은 예. 실제로 일본이 지연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다 움직여지고 있었는데 예. 미국이 한국과 일본과의 경쟁을 시키면서 한국을 압박을 하고 또 한국 압박한 걸 가지고 너희 나라만 압박하는 게 아니라 일본도 한다라는 제스처를 취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며칠 만에 갑자기 사업이 선정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의 경우에도 미국의 그냥 투자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투자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그 과정에서 일본과 협의를 하고 예. 트럼프 대통령에 추천을 하거든요.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그 과정이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사업 선정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참 묘합니다. 왜요? 오하이오주라든지 세계 지역이. 오하이오, 예, 조지아, 텍사스주라든지 텍사스. 어떻게 묘한가요? 오하이오주는 전통적인 러스트벨트 지역이거든요. 민주당에서는 탈환을 하고 싶어하는 공화당 지역입니다. 우세 지역. 그건 지금 첨예하게 공세를 하고 있는 지역이죠. 아. 텍사스 지역은 상원 의원도 있고 주지사도 있고 하원은 당연히 이게 선거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 최대의 격전지입니다. 경합주. 경합주인데 네. 텍사스에서 공화당이 앞서가고 있는데 그 격차가 많이 줄어 있습니다. 예. 줄어 들어와서 있고 조지아주는 아시다시피 매번 선거 때마다 경합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 세 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의 말하자면 일자리와 또 투자에 대한 선물 보따리를 제공을 하면서 국내 정치에 활용을 하고 하는 부분이 역력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네요. 이제 11월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예, 이렇게 해외 투자를 끌어와서 일자리를 만들면 아무래도 표에 훨씬 도움이 될 거니까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게 정해졌다면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조금 이게 상업적으로 괜찮나 하는 걱정도 할 것 같은데 다 우리한테 이제 앞으로 해당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이 부분. 물론 미국과 일본의 MOU에는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용어나 표현은 없습니다만 네. 일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협의하도록 되어 있죠. 예. 우리는 더 나아가서 거기에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예. 용어를 삽입을 한 거고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과 미국과의 협력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로서는 예. 이런 상업적 합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예. 미국이 우선 국내 정치 수요에 맞추는 사업 선정이다. 1, 2, 3호의 경우에는 예. 그 색채가 강하고요. 예.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360억 달러가 큰 금액입니다. 52조에 달하는 거니까. 52조 원에 달하는 거니까 큰 금액이지만 사실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트럼프 임기 내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임기가 2029년 1월 20일까지이기 때문에 예. 지금 만 3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 연 평균으로 치면은 해마다 1,830억 달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 360억 달러는 1,830억 달러에 거의
40%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1, 2, 3호 이 사업이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한 20% 정도 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일본이 잘했느니 미국이 뭐 절대적으로 끌고 갔느니 네. 얘기하는 건 조금 속단하기는 좀 이르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나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이제는 대비를 해야겠죠. 네. 상업적 합리성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가져올 것인가. 네. 이 다카이치 사나 일본 총리가 다음 달이죠. 네. 지금 미국을 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니까 만나기에 앞서서 빨리 이게 1호 투자를 이렇게 확정을 한 다음에 아마도 또 갈 때쯤이면 두 번째 프로젝트가 발표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 하나하나 보면 일본으로서는 이제 상업적 합리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투자하기가 까다로운 지역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요. 거기가? 사실 일본으로서도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주요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예. 외형적으로 보면 예. 미국과 일본의 이익이 서로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요. 아, 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작 자체가 미국이 투자 압력을 넣었고 관세 협상을 주도해 나간 데에서 예. 첫 사업에서는 시작 단계에서는 미국 주도적으로 되는 것이 예. 거의 뭐 당연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이상하지는 않는 거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냐는 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관심사가 있는 부분이고 예. 또 그 에너지 분야의 그 투자 결과가 일본으로서도 이후에 에너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어떤 투자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아주 엉뚱하지는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오하이오주에 이 LNG 발전소 짓는 곳이 뭐 우라늄을 농축하던 곳이어서 이거 방사능 제거하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그런 분석이 생각을 있거든요. 해보시면 만약에 투자 매력도가 높은 사업이나 지역 같으면 미국 기업이 투자를 하지 왜 일본 기업을 끌어들이겠습니까? 네. 그런 거는 거기에 구조적으로 그 사업 자체가 예. 그렇게 매력도가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예. 거기에 외국 자본을 들여왔었으니까 나의 리더십, 나의 어떤 마가 프로젝트에 대한 우수성 이것을 홍보하고 싶겠죠. 네. 텍사스 원유 설비 지역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뭐 조금 원유 설비 시설을 만들면 여러 가지 좀 공급 과잉에서 제대로 경제성이 그건 조금 달리 볼 수 있는 예. 것 같아요. 그 텍사스 예비 지역이 예. 수출 설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공급 과잉의 문제는 사실은 미국이 지금 트럼프 임기 중에서는 어떻게든 셰일 가스를 포함을 해서 원유 생산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또 베네수엘라로부터 중질유를 가져와서 가공을 해서 수출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예.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석유를 원유를 사라 네. 구매를 해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출 설비 자체는 그렇게 공급 과잉이라고 보기보다는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인공 다이아몬드 세우는 곳 있잖아요. 예, 조지아주. 예, 조지아주. 예. 아무래도 이제 산업용으로 쓰는 것들이잖아요. 인공 그렇죠. 예, 다이아몬드라는 인공 건. 다이아몬드니까 그렇죠. 그건 대부분 주로 수입하던 걸 이제 자기들이 미국이나 일본에 다 공급하겠다. 뭐 중국에서 수입하던 건가요? 예, 다이아몬드라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석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산업용 다이아몬드의 산업용. 수요가 많습니다. 이 인공 다이아몬드가 전략 산업에 일단 반도체 장비라든지 네. 또 항공 우주 산업이라든지 방위 산업이라든지 네. 이런 분야에 전략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기묘하게 쓰여지는 전략 소재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인공 다이아몬드가 중국이 거의 90% 이상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으로서는 중국에 대한 압력을 제재를 가하더라도 히토리 하나만으로도 미국이 굉장히 당혹스럽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90% 이상의 인공 다이아몬드 공급의 의존도가 중국에 있다 보니 이것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공급하는 것이 조금 범용적인 거라면 여기에 시장 분할을 좀 해서 예. 고품질, 고부가 가치의 다이아몬드는 전략 산업에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미국 내에서 좀 공급을 하자. 예. 이런 의도로서 그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이런 세 개 프로젝트가 이제 일본이 확정을 해서 투자를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장 이제 우리한테 야 일본 봐라. 한국은 뭐 하고 있느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올 그렇죠. 수밖에 예. 없는데 우리는 지금 뭐 실무단은 워싱턴 D.C.에 가서 뭐 협상을 한다는데 우리 움직임은 지금 어떻습니까? 투자 관련해서. 그 부분이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아쉬운 점도 좀 있고요. 궁금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 한미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주제의 사실인데 우리 정부가 협상을 하면서 혹이나 미국에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칠까 싶어서인지 정보라든지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나 알려지지가 혹은 않군요. 정보를 공유가 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전문가들조차도 심지어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우리 협상 네. 과정이 분주하게 움직여져 가고 있고요. 예. 좀 덧붙이자면 주미 대사관에서 좀 더 역할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강경화 대사께서 미국에서도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또 임명했을 때 그 역할이 있는데 지금 주미 한국 대사관의 역할이 우리 국내에서는 잘 이렇게 잘 알려지지가 않고 실제 있어요. 얼마나 하고 있는지 네, 어떻게 하고 있을 있는지.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 국내 장관이나 우리 본부장이 국내에 있을 여지도 없이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역할들을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조금 더 네.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미국이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프로젝트를 우리한테 권유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 미국의 경제 안보에만 도움이 되고 우리한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업적 합리성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 우리도 미국 투자위원회의 와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의 상업적 합리성을 강하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될 부분이죠. 예. 그렇지만 우리 주장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수요에 맞는 것을 잘 찾아야 될 겁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이 이미 진출해 있는 텍사스의 반도체, 삼성전자의 반도체의 공장을 연결되는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확충해 나갈 수 있는 반도체 후 공정이라든지 또 조지아주나 테네시주에서의 그런 현대차나 2차 전지, 2차 전지 소재 이런 산업의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여겨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우선적으로는 AI 산업의 성장에 따른 AI 산업의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 전력.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에너지 산업에 대한 것은 우리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SMR이라는 소형 원전 모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나 기술 협력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전체 3,500억 달러 투자 중에서 이제 1,500억 달러가 마스가 프로젝트, 미국의 조선업을 위대하게 만드는 마스가 프로젝트인데요. 좀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이제 미국 해양 행동 계획이라는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을 공개했는데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일단 동맹국 조선사에서 초기 물량은 배를 짓게 한다 이런 내용이던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그 부분은 지금 시작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 미국이 선박 건조 수요가 있을 때에 우리나라가 그것을 수주를 해서 미국 내에 조선소 건설하기까지는 우리 국내에서 건조를 하도록 하고 미국 내에 조선소가 설비가 완비가 되면 그 이후에 우리 조선 건조 시스템과 인력들을 미국으로 이동해 간다는 계획인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물량을 새로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미국의 AI를 비롯한 첨단 설비 투자가 조선 선박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술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참 좋은데 만약에 미국의 조선소가 완비가 되고 나서 미국이 핵심 우리 조선 인력과 시스템을 미국으로 옮겨와라라는 것이 강요가 된다면은 강제가 된다면은 그럴 경우에는 우리 산업이 국내 산업이 좀 약화될 수도 있다. 물론 미국의 수요는 미국에서 조달하고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의 수요는 우리 국내에서 다 해서 조선 산업이 확장된다면 그 문제가 다르겠지만 만약에 구조적으로 미국 조선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화가 된다면 그건 조금 우려할 부분도 없지 않은 그건 뭐 중장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선 산업은 지금 그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이 확정한 1호 투자 계획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1호 투자 계획은 뭐가 될지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왕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시가 불기둥입니다. 상승 엔진은 단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이죠. AI 투자 붐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게 뿌듯합니다. 걱정은 투자 쏠림과 비투입니다. 반도체 업종을 빼면 코스피 5천은 불가능했겠죠. 신용융자 잔액도 30조 원을 넘었습니다. 나만 뒤처진다는 포모 증후군이 비투를 조장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시장이 무너지면 그 충격은 더 클 겁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